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고 침묵 중인 김범석 의장을 질타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태도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여 곳은 쿠팡이 인수한 명품 판매 플랫폼 파페치가 진출한 나라로 보이는데 정작 쿠팡 수익의 90%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입니다. 36조 4천억. 90%요.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질문 세례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로저스 대표와는 소통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던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라며 앞서 박대준 전 대표가 반복했던 발언과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도 처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관 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쿠팡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고가 오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며 김 원내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일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빠진 쿠팡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한 달 전인 지난 9월 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함께 점심 먹은 일을 난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당시 오찬 때 자신과 갈등을 빚고 나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정계 연줄, 이른바 대관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쿠팡의 고질병을 짚기 위해서라도 부르잔 건데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은 화살촉을 다시 쿠팡에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야당은 그럴수록 기세 등등 여의도 5성급 호텔의 식사 비용 70만 원을 누가 냈는지 따져보자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스타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호텔 룸에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 기업 인사조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를 꼬집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등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고가 식사 논란에는 38,000원짜리 파스타 한 그릇을 먹은 게 전부라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후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파스타는 그 식당의 시장 요리, 즉 한 젓가락 분량이란 폭로가 나오는 등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도 이유 불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해명도 좋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 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총재는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 경찰은 천정궁 출입 내역과 회계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80억 원의 용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따져서 사건을 넘겨받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지난 11일 민특검과 수사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으로는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의 특검 파견 검사 등이 지목됐는데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 공수처법에 있는 조항을 이첩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경찰은 특검 파견 검사도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점을 선례로 참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관할 건 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나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였다며 추후 공수처가 검토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한다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나오는 다음 달 28일에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선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올랐고 재판부는 권 의원이 쇼핑백으로 받았다는 현금 1억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직접 담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이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원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여한 거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도 대선 후보 지지에 도움된다는 제안에 따랐을 뿐이고 여러 종교단체를 만나는 선거운동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대상 여부를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 수수 진술이 있고 난 뒤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지만 특검이 4개월 전 진술을 받고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도 요청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권 의원의 선고날엔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선고도 함께 예정된 만큼 이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가 로저 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날에 확보하셨어요? 핵심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이 포함됐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차량 출입 기록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날 국회에 방문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특검은 김 의원을 공범관계로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소환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패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를 걱정하진 않지만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고환율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77%나 급감했지만 환율 상승 추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세는 내부 요인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라서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고환율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의 룰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깥에 얼마를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고 해지하는 시점 또 해지를 하는 중단 시점 이런 의사결정 이 기준이 너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에도 기관이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1.4% 오른 4,056으로 마감해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4%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0.6% 내린 911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사이모 논란의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2분 30초 동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구체적 해명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발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두고 여론은 냉담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갑질은 엔터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샤이니 키는 뒤늦게 사과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전까지는 이모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명 연예인이 대중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이가 출생한 해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 20만 명을 넘으며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 저출산 여파로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 급증했고 엄마는 14만 명으로 0.9%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이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7%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대에서 2022년과 2023년 7%대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자와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녀 연령대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10.5%, 엄마는 21.2%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특별한 헌신을 보상하겠다며 공무원들을 격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전후로 나타난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앞선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조준한 거란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사장이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책갈피 달러, 즉 외화 불법 반출 검색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공사 사장이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 말이 틀렸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인천공항 측과 위탁 계약을 맺고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인천공항이 대신 검색을 맡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과거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다 걸렸다는 정부의 보도자료도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알려준 거란 일각의 지적 또한 반박했습니다. 불륜 등 이혼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대통령은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라며 강한 어조로 공직자의 책임의식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징계 문제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명청대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당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가 마땅하다며 당무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 파열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로 꼽힌 손바닥에 왕자를 쓴 분이라는 발언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속이라고 반박했고 의원 단체 SNS방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 운영기조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때 적절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아마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다음 달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건택 강북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 문정복 이성현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 성사됐습니다. 가공된 프레임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오지만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리가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과도 다릅니다. 명통, 직통, 정부와 엇박자 등 후보들 출사표부터가 노골적입니다. 공교로운 시기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시험대에 섰습니다. 당내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향후 리더십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도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 추진에 나섰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물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요국과의 관계 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과도 접촉해 대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 갈등은 NSC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문회 당일 뭔가 센세이셔널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봅니다. 나타나면 이게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안 나타나고 이런 행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정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기본 배경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 5일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국정감사가 있기 한 달 전에 여당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하고 만나서야 되겠느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오늘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김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한테 서류를 보여줬는데 박 전 대표가 11월 5일 회사 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에 재앙이 될까 봐 외면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월 5일 오찬 이후에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의 쿠팡 임원들이 해고 통지를 받는 등 잇따라 인사 조치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배경으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과방위에서의 쿠팡 출석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정조사급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후속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차 피해는 없는지, 쿠팡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민주당과 쿠팡과의 그런 원내대표의 식사 단독이 터졌을까?
이것에 대한 사실은 그 자체로서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식사한 날이 9월 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죠. 예. 그런데 오늘 단독 보도가 된 거는 11월 5일 날 박 대표와 쿠팡의 박 대표와 임원과의 통화 내역이 보도된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박 대표가 그 통화 내역을 줬거나 아니면 그 임원이 줬거나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사실은 기사를 생성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화한 사람이 쿠팡 사람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를 한 사람들이. 근데 9월 달에 먹은 밥 내용을 11월 달에 통화를 하는데 예. 그것이 왜 12월 그것도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는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단독이 터지면서 오히려 국정감사의 감사위원이라고 보이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되려 공격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나 아니면 간사분들은 결국엔 영수증 내놔라. 얼마짜리 먹었냐. 그런 건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쿠팡이한테 사실관계 그날의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답답한 것은 지금 대표가 로저스라고 외국인이라고 한국말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 PPT도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 이런 정말 앵무새 같은 반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건에 대한 진행이나 파악이 정말 지금 경색 국면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도 그래서 쿠팡의 언론 플레이다. 오늘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9월에 오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예, 일단 이 사건이 이제 왜 터지는지 이제 물론 이제 동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사건 자체를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사건 자체의 문제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권당의 원내 대표가 국정감사 바로 직전에 쿠팡이란 대기업을 만났다. 특히 이제 쿠팡은 지금 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만났다는 거, 시기적인 어떤 문제, 뭐 바깥 문제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치더라도,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했던 문제인데 이런 어떤 했느냐 했던 문제에서 통상적으로 대기업을 만나면 국회의원이 뭐 그냥 어떤 법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좀 인사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과거 어떤 보좌관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쿠팡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또 해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렇게 되면 쿠팡 내부의 인사에 지금 원내대표로서 김병기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한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 임원 즉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인 쿠팡 임원이라는 사람이 모 방송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그 과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대표 경선하고 또 그 이후에 크게 두 가지가 크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강남 이제 잠실 지역의 그런 어떤 그 부동산 어떤 투자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그 한참 이슈가 있었죠. 그 이제 부인과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과의 어떤 그런 어떤 통화 때문에 취업 청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언론 보도 때문에 한 차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그런 어떤 언론 제보의 당사자로 김병기 의원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제보자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봤는데 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내부 인사의 정면으로 개입을 했다. 뭐 그리고 그 결과로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어떤 기업 경영의 정면으로 어떤 침해 간섭한 것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민희 위원장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쿠팡 대관 업무 담당에 장동혁 대표 보좌관 출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최민희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도 냈었습니다. 쿠팡이 최근 2년 동안 정부, 그러니까 검찰 출신, 경찰 출신, 그리고 국회 퇴직 공직자들 한 25명을 영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하던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때 특히나 뭐 상급에 있었던 공무원들, 그러니까 4급 보좌관들이 아니면 의원들이 이직할 때는 항상 채용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해관계 상충은 안 되는지, 채용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를 받는 것인데 이분들은 이미 다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쿠팡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엔 대기업인 쿠팡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수익들을 선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개인정보는 취약하게 관리하고 그런 IT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취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면 야간 노동자의 근무, 사망,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만 터지면 대관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입막음하고 정부에 로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불순한 운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방위에서도 증인 출석에 대한 공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출신들은 다 쿠팡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 상무 다 고위 임원급들로 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부를 수 없고 부사장급 이상으로 합의해서 부르자.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간사의 합의를 깨고선 또 이렇게 막 공방으로 되니까 아니 장동혁 의원실, 김도읍 의원실 다 보좌관들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여야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지 말자라는 면에서의 그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언급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지금 이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공개한 이런 자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쿠팡이 국회 보좌관 출신들을 대관 업무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채용했다. 뭐 이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쿠팡 이외에도 지금 대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어떤 전직 뭐 어떤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국회 보좌관들을 많이 취업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험 정도 그렇습니다. 했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국회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어떤 법 활동이라든지 하면서도 경험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더 풍부하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서 맹활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지금 이제 잘못 짚은 게 그 국회 보좌관들이 취업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김병기 의원과 같은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물타기하기 위해서 뭐 장동혁 보좌관 출신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겁한 이야기고 이런 것을 문제가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한 것을 밝힐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죠. 요즘 업무 보고가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인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른바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이 오늘 국회에서 재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한번 질책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맺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근데 또 왜 방금 전에 또 뭐 직원들이 알지 본인은 모른다 그러세요? 그게 뭐가 잘못돼 있는 거냐면 MOU가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천공항에서는 검색 과정에서 뭐 외환이라든지 마약이 나오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좀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지적하신 말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예, 오늘 사랑과 전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토위에서 민주당은 이학재 사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또 문제 삼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요즘에 연일 그래도 세간의 화제를 갖고 있고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젠플릭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했죠. 예, 실제로 보면은 정말 새로운 모습이긴 하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술 먹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이다. 그만큼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제한된 시간에 아주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는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사실은 답변을 잘 못하면은 그 마치 기관이 전체가 다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방으로 가지 않고 지적을 하면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서는 또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업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학재 지금 그 공항공사 사장은 아무래도 삼선 출신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다 보니까 사사건건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더 사건을 크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국토위에서 상임위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싶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되는데 본인이 또 상임위 질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 페이스북, SNS에 본인이 포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국회가 더 반발을 가지고서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런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대통령이 질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좋은 질문도 있고 일부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질문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포용적으로 받으면서 기관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호 전 의원의 그런 민주유공자,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한테 제안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관이 발언권을 얻고 국민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 예,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업무 보고를 많이 했는데 업무 보고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통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많이 알려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기관장과 각 부처 특히 또 대통령과 이렇게 그 비밀리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진지한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좀 쇼에 흐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걸 세 가지만 한다면은 본인이 굉장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라든지 또 굉장히 또 편협하게 좀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표현을 조금 경박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그 환단고기 같은 이런 것을 마치 뭐 역사적으로 뭐 진짜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 편협되게 그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뭐 그 공격을 하는 그 이학재 사장이라든지 박진영 또 그 동북재단 이사장의 이런 어떤 면이라든지 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대통령은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국정 철학 특히 각 부처의 어떤 업무 중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책 앞에 도는 걸 아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예를 들면 그 시학처 국장에게는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 면박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사랑과 전쟁 드라마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또 이제 탈모치료약, 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여긴 또 찬반이 상당히 또 나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건보 적용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중증도에 맞춰서 그리고 생명이 치명적인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건보 제정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질병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탈모에 대한 그런 치료약 건보 적용은 이번 대선에서는 이슈가 안 됐지만 윤석열, 이재명 후보일 때도 민주당의 공약이어서 상당히 그때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20, 30대가 처음 탈모약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비용이 비급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꾸준히 오랫동안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의사 출신이니까 또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은 건보 적용이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정말 중증도를 반영해서 건보 적용에 확대를 해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미용도 유전적으로 탈모가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질병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국가가 배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검토를 주문하신 겁니다. 강요를 하신 건 아니고요. 뭐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의 공식에서의 좀 파란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발하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비만도 일부는 지금 급여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비만
비만은 모든 뭐 암 예. 등의 근원이 되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미용적으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회적 질병 그리고 신체적 질병에서 어디부터 그러면은 재정을 투여할 것이냐 그리고 2030에서의 그런 애환을 우리 국민들의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보라는 주문으로 이해했습니다. 탈모약 권고 적용은 뭐 홍 의원님이나 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적용되면. 그러니까 우리 신 의원님은 이제 의사 출신이라서 잘 아시면 저도 또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물론 뭐 의료 재정이 지금 이제 튼튼하고 굉장히 또 재원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재정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 이후로 지금 현재 의료보험 재정이 사실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이제 의료보험 재정에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결국은 의료보험의 어떤 원칙적인 어떤 목적, 즉 희귀성 질환이라든지 암 같은 이런 어떤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분야에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어떤 미용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 탈모는 생명보다는 아무래도 또 미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연 탈모를 하면 우선순위가 아니다. 다른 어떤 미용 어떤 면에서도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원 복지부 장관이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것은 뭐 원칙적이지만 뭐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사실 정정하면은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 재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때도 흑자 전환됐고 코로나 때도 흑자 전환됐고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점점 이제 적자 전환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라든가 총액을 제한해서라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걸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무감사의 일정이나 활동, 결정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당 대표인 저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언로가 트여 있어야지 당대표도 누구든지 욕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다 할 수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저렇게 당원권 중지 2년을 한 거는 당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입틀막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당무감사위원장 저분은요 빨리 집으로 보내야 돼요.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2년 정지 권고. 이번 당무위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 의원님? 저는 이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당원권정지 2년 권고를 내린 것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2년이라는 게 뭐 짧고 이제 뭐 그 결단이 긴데 이 이제 정치적 이벤트 특히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서 당협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좀 무거운 것이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그 방송이라든지 나와서 당의 어떤 입장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권영진 의원이 당의 언론을 막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 시각에서 봤지만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의석도 지금 밀리고 있는 판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 지형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력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형편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패널들하고 제가 많은 토론을 하다 보면 방송에서는 막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렇게 막 비판하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면 이재명 과거에 했던 대표실부터 디펜스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 그 의원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신 분 많은데 저희들은 막 방송에서 막 공격을 하거나 특히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당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어떤 해당
발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적정한 그런 징계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징계위원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는 상당히 저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패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패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얘기하고 또 이제 방송 후에 하는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한 거잖아요. 윤리위한테. 그렇죠.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당 지도부의 방향이고 사실 어떤 소통도 안 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2호선 위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인사가 만사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2년 중징계로 가는 거고 이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다음 지선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쫓아낼 것이다. 이런 예고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멀쩡해야 당에 대한 비판을 안 하고 뭐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내부에서 쇄신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쇄신파들이 쓴소리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윤 어게인 가면은 우리 당 정말 앞으로 미래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개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틀막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뭐 우리 패널들도 인증 패널, 미인증 패널, 국민의힘은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같이 방송해 보면 미인증 패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훌륭하신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진짜 모순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 패널들이 뭐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부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패널들에 대한 모욕적인 사실 얘기이기 때문에 정정을 받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2호선 위원장도 들이받는 손은 쳐 죽일 것이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아니 대학 교수님으로서 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는 듯이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선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장동혁 대표가 당명 그 개선 당명을 바꾸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당명이 이제 2020년도 말에 온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그 이후에 꾸준히 이제 실무적으로는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흘러온 어떤 당내 어떤 상황은 이것을 이제 바꾸려면 이제 국민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 번쯤은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 통일교가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정모 씨는 최근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2천만 원 전달을 시도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 원,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500만 원 등을 지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일부는 미리 알았고 일부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맡았던 이모 씨도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시장에게 300만 원을 후원한 걸 인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지사에게 300만 원씩 줬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로비를 처음 언급했던 윤 전 본부장은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모른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에는 수사를 확대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데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중요한 건 관련자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라면서도 법정 증언 등도 필요하다면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까지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담금질에 나서면서 녹록치안을 연말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성을 삭제했다고 자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놓은 다음 날 당론 추진 방침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란 재판부의 탄생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당위성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다음 달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날린 건데 동시에 법안이 후퇴했다는 강경지지층의 볼멘 소리를 다독이기 위한 일종의 강공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이전에 내란 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이나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겨왔지 또 이길 것이다. 내란 청산 양대축인 2차 종합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총의를 모으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특검발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을 멈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태껏 정치특검의 강제수사는 정권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뤄졌다며 이래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거라고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위한 야권 연대도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안을 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 추천 몫을 어디로 할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별건으로 분리할지 등 이견도 있지만 견해 일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꼭 특검이라는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권의 거침없는 강공에 보수 야당이 대동단결로 맞서는 형국인데 이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 2라운드는 지난주보다 훨씬 치열하고 격렬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추진한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혐오 현수막 단속 문제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포항시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추에 나서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끝에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석유공사 측 답변에 사업성 계산도 안 해본 거냐며 질타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이어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혐오 현수막이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지침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부 집회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경찰이 계속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막은 행동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률이 평균 8%에 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단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일정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교과서 개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정, 공고부터 냈고 시간이 촉박하자 시범 운영도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도입된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활용했던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AIDT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은 매년 수천억 원씩 드는 AI 교과서 구독료 역시 협의 없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공직자 개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위,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감사 폐지 원칙을 내부 규칙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 부패 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죠. 지난해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처벌 대상이 됐는데요. 이 술타기가 운전면허 취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 씨는 매니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도피 중 캔맥주를 추가로 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술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성립시합 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김 씨 사건 이후 모방범죄까지 잇따르자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 시킨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적격 판단을 받은 다른 수용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공직 적격성 평가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과 분석력, 판단력 같은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5급과 7급, 8급 공무원 일부 채용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또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포상과 성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저연차 봉급 수당을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 가려면 100원에서 200원가량 일회용 컵 비용을 더 내야 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제를 추진했습니다. 음료를 포장, 즉 테이크아웃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세종과 제주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국 시행은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감량을 위해 다시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점포 안에선 지금처럼 다회용 컵만 사용하고 포장하면 일회용 컵 값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컵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점주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개념이 아니라서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컵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훨씬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 기존 제도를 유지해도 되지만 관련 지원은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대 정책은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제공은 금지되지만 손님이 요청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특수건조물 침입교사와 공무집행 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건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을 덮고 집회 현장 등에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시위대가 절대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 목사와 신 씨는 폭동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경찰은 추가 피의자 조사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며 조만간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검찰과 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수사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기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반발하며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지난 9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백경정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에 더해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까지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경정 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이에 백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혜룡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는 겁니다. 또 직접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경정의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반 만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백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게시한 서류 외에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또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별도의 도표를 공개하며 백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경정은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와 상습 협박, 상습 폭행,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통제하고 위반하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수액을 맞다 의식이 저하된 10살 여자아이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서야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부처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10살 A양이 갑자기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처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해당 증상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이 A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 이송하던 중 도착 2분을 남기고 심정지가 발생했고
A양은 병원 측의 응급조치를 통해 간신히 맥박과 혈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이송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A양은 보호자 요청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의료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최근 부산에서는 외상을 입고 경련 증상을 보이던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심정지로 숨지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레 판가름 납니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 쟁점과 결과가 미칠 여파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60년 넘게 독점해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삭도공업은 48인승 캐빈 단 2대로 남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1년에 1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경쟁 없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뒤 여기에 등장한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한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불편함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독점 구조 폐해를 문제 삼을 정도입니다.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 아마 그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고 공익을 위해서라도 곤돌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데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 약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남산 생태 경관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익성 측면에서도 꼭 승소 판결을 해주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고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의 적법성과 함께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승소하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로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겨냥해 20여 차례나 전단을 날려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이 뿌려졌을 당시 북한은 남한의 소행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군 심리전단 등을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보다 1년여 앞선 지난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이미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까지 최소 23번이나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살포 작전은 국군 심리전단이 실시했고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된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대북전단 작전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김용현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군 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인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박했지만 핵심 측근의 폭탄 발언에 백악관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는 지난 1년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10번 이상 인터뷰했다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 그대로 폭탄 발언 수준입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였던 인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케타민 중독자라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는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습도 마두로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되자 와일스 실장은 즉각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다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비판을 받은 벤스 부통령도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습니다. And Susie Wiles, we have our disagreements. We agree on much more than we disagree, but I've never seen her be disloyal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makes her the best White House Chief of Staff that I think the President could ask for.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아 다행이지 만약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 백악관 보좌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와일스 실장의 가차없는 평가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히트 상품은 군 제대 후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우뚝 선 KT의 안현민이었는데요. 퓨처스리그를 호령하고 내년에 제2의 안현민을 꿈꾸는 선수들이 최근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9일 상무야구단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저녁을 마칩니다. 올 시즌 특히 상무 타자들은 퓨처스리그를 맹폭했습니다. 동갑내기 거포로 입대 전부터 주목받았던 롯데 한동희와 LG 이재원은 더 무섭게 변신해서 돌아왔습니다. 홈런 27개를 때린 한동희가 리그 홈런과 타점, OPS 등 1위, 이재원은 모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가대표팀에도 나란히 뽑혀 이재원은 체코전에서 홈런포를 쏘올렸고 한동희는 일본전에 4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이재원은 붙박이 김현수가 팀을 옮기면서 주전을 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한동희는 거포가 부족한 팀 사정상 곧바로 중심 타자를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생활하는 습관, 그다음에 경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타격에서 조금씩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입대 전 1군 출전이 17경기에 불과했던 KT 류현희는 상무에서 4할 1푼 1리로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4할은 2017년 홍창기 이후 8년 만. 2루를 맡으며 올해 타율 2할 오픈타로 떨어진 김상수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잘 준비한 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받은 거에 의미 담지 않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타율 3할 6푼을 치며 OPS 1을 넘긴 두산의 포수 윤준호까지 퓨처스가 좁았던 전역생들이 내년 제2의 안현민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침에도 영상으로 시작하며 추위가 강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약한 비도 새벽 중에는 모두 그치겠고 중서부와 영남 곳곳의 미세먼지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영서와 호남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교통 안전과 해안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고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남 해안에,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영하권 아침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